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 기후변화를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의 과학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를 지금 현재 전문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주로 IPCC 그 보고서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관련된 얘기 조금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이 사진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저 그때 쓰는 사진인데 처음부터 잘하면서 한라산을 보고 찍은 거예요. 저 뒤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실은 그 한라산이거든요. 그 제주도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제주도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있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쪽을 보면은 이상하게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이 사진 보면은 뭔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안 웃기죠?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네. 될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에이펙 기후센터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이펙 기후센터의 위치는 지금 부산 청주시에 있는데 그 에이펙 기후센터가 2005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라는 게 전부 21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기구라고 하기보다는 협의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1개의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쓴 거는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이렇게 썼지만 일본 이렇게까지 쓰고 나면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또는 남미 이런 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예측이라는 걸 하기에 좀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기후 예측을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아태 지역의 기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예측을 하는 그때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라든가 일본 또는 유럽의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후 예측, 여기서 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개월에서부터 6개월 정도까지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 결과를 나오면 이 결과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ML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건 앙상블 기법을 이용해서 자료를 생산해서 제공을 합니다. 안에 보면 계절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월,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엘니뇨 현상에 관한 그런 예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도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쪽에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또는 30년, 100년 뒤를 얘기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계절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또 빨라졌는데 날씨는 여기에 제가 이제 정의를 써놨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있는 날씨는 기후는 성격,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여기 앉아있으니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거 배우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그런 기분,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비가 오고 그럴 때 좀 기분도 같이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변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걸 날씨라고 우리가 보면은 성격은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죠. 친한 친구들한테 쟤 성격이 어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퍼스널리티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는 뭐냐면 성격 변화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격이 변하면 사람들이 갈대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이 기후에도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climate is what you expect, weather is what you get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가서 보면 예상치 못한 날씨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얘기했는데 제가 그 옆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쓰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항상 그러다시피 이 명언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누가 진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그런 설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강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누구죠? 혹시 알아요? 탐소의 모험? 탐소의 모험이라고? 나만 아는 모양이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어렸을 때 탐소의 모험,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그 작가예요. 작가 미시피 강 주변에서 저기 있었는데 미국의 작가인데 이 미국의 작가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쓴 것처럼 climate change threatens our existence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경제를 위협한다, 이코노미를 위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사실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미래를 얘기할 때, 내일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내일은 뭐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생존과 경제의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내일과 오늘의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경제도 어려운데 뭐 우리가 이런 거 지금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처럼 그 세계 경제 포럼 매년 이제 1월 달이면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글로벌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표현을 이제 이쪽에 그 Y축은 뭘 얘기하느냐면 영향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영향이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위로 갈수록 영향이 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X축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likelihood라고 해서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를 이야기하는데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이 환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제일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발생 가능성 순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2019년에 보면 가장 위험한 그 세 가지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발생 가능성도 높고 파급 효과도 큰 것을 뽑아보면은 그 세 개가 극한 기상 현상 또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그러니까 기후변화 정책의 실패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재해.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거기에서 지적했다시피 기후변화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죠.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니까 거의 20년 전에 나온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뭘 보여주느냐면 기후변화를 얘기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구, 경제발전, 기술, 거버넌스를 이야기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만 했을 때에는 지구의 인구가 45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얼마죠? 지금 75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얼마 전에 어디 누가 분석해 놓은 걸 봤는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도보다 많다고 그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인구보다는 인도 인구가 좀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자원인데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그 반센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위쪽에 올라가면 온실가스 에어로솔이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온실가스나 에어로솔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증가가 실질적으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류 사회라든가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건 다시 사회 경제적인 영향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완화라고 하는 것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그 기후변화를 줄이는 방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더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완화,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완화와 적응 두 가지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옆에 제가 그려놓은 그 그래프는 뭘 얘기하느냐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서 2015년대 스테픈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 나온 것인데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구이고 또는 종이 사용량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맥도날드 점포 개수 이런 것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행기 운항 횟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배출량과 농도, 그러니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나 에어로솔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에는 단순히 과학적으로 기온이 변한다, 강수량이 변한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경제적 또는 자연 생태계적인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를 얘기하는 기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것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측입니다. 관측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정말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의 기초는 관측이죠. 실험, 관측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데 관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관측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걸 증명을 하면 그걸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관측, 이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가령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측, 이론, 예측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과학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관측이라는 부분을 매우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도 관측이 필요합니다. 가령 농업 생산량은 얼마만큼 증가했고 뭐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관측이라는 자료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 복잡한 기후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기상에 관한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계속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기후변화의 원인인데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지구가 이제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것들이 궤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돌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돌기도 하고 원형으로 돌기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밀란코비치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2만 년에서 40만 년 주기, 그러니까 만년 단위의 주기로 변화하는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란코비치가 얘기했던 공전궤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화산 폭발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와 같은 기후 시스템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어떤 불규칙한 변동 같은 것은 짧은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온실가스 에어로솔의 그 증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이 나무를 그 숲이었는데 그 숲을 도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또는 거기에다가 경작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자연적인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어댑테이션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미티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하고 에어로솔은 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미세먼지는 아까 열심히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300만 년을 제4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4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차 굉장히 변동을 하면서 점차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 200만 년 동안 300만 년 전에서부터 100만 년 전까지는 한 4만 년 주기의 변동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최근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 주기의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밀란코비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0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35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280 정도까지 또는 190 정도, 200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표현한 거예요. 관측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색깔로 표시된 거는 기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300만 년 동안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관측된 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일치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후 모델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건데, 그 기후 모델이 이제는 300만 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모의할 수 있게끔 실제로 발전해왔다.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는 모델이 완벽한 모델은 지금 당연히 없죠. 하지만 적어도 그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그런 현상까지도 실제로 이 모델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모델은 클라이머2라고 하는 조금 간단한 그 형태의 모델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300만 년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예측을 모의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나온 그런 논문이었어요.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온도가 가장 낮았을 때를 우리가 낮았던 경우를 빙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빙하기가 18,000년 전이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주도가 서기가 아닐까요? 18,000년 전에. 아니에요. 그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에요. 대만도 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냥 땅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닷물의 높이가 120m 정도 낮았었어요. 지금보다. 근데 황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대륙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m가 안 되는 그런 깊이인 거죠. 왜 그랬었느냐 하면 저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 북극 부분의 그 그림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빙하인데, 세상에는 물은 한정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긴 하지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이 한 2000m 높이까지 그 북쪽에 이렇게 빙하로서 이렇게 눈이 쌓인 거죠. 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렇게 빙하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물의 양이,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은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질수록 부피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육지의 빙하가 그때 굉장히 많았었다. 두 번째는 이 물의 온도가 낮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어느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이 또 최근에 나온 그림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린랜드입니다. 저 개들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굉장히 얕은 물이에요. 뭐냐면 그린랜드 빙하 위가 녹은 거예요. 6월달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태양이 24시간 거기 비치기 때문에 천천히 녹게 되는데, 이 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지가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먼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빨리 녹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저희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 개들이 원래는 얼음 위를 가야 되는 거예요. 눈썰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 물썰매가 됐는지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또 6월 달에 또 나온 그런 그 사진이었는데, 이때 여기에서 보면은 저쪽에 그린랜드가 얼마만큼 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빨리 녹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린랜드가 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랜드가 만약에 다 그린랜드의 그런 빙하가 얼마나 정도 돼 있느냐면 그린랜드 빙하는 한 3,000m 정도 높이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린랜드 빙하가 다 녹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구의 해수면 높이가 7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린랜드가 그러면은 2100년까지 다 녹을까?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린랜드가 다 녹으면은 대체적으로 한 200~300년 이상 걸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기후변화에 관해서 하는 그 전문 기관이 어디냐면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IPCC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88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3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국제사회에 주기적으로 이 보고서를 하는데 지금까지 전부 5차 보고서까지 지금 발행을 했고요. 지금 6차 보고서는 2021년, 2022년경에 6차 보고서가 지금 현재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는 것과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뭔가 이렇게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차 보고서가 2014년도에 나왔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파리 협정으로 알고 있는 신기후 체제가 체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IPCC의 의장이 누구냐면 한국분이세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이회성 박사님이라고 여기 사진에 있는데 이회성 박사님이라고 에너지 경제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IPCC 그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2015년도에 그 의장으로 선임이 돼서 2023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실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IPCC는 보면 세계의 워킹그룹과 하나의 태스크포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워킹그룹은 첫 번째가 과학적인 근거, 두 번째가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 관한 거, 세 번째가 완화, 미티게이션에 관한 거라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정책과 기술적인 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석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나오는지, 석탄 1kg, 1톤을 했을 때는 얼만큼 나오는지, 그때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양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그 인벤토리 그 태스크포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화석연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농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가축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온실가스가 매년 얼마만큼씩 배출이 되었다, 세계에서 또는 각국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이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사용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벤토리 보고서가 있고요. 태스크포스가 있고 맨 아래쪽에 저자, 기여 저자, 검토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전문가 그룹인데 IPCC의 특징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전부 합쳐가지고 100명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국, 그 다음에 TSU라고 하는 그룹인데 여기는 서포팅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사무국의 직원은 15명이 지나지 않고 TSU도 대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100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러네요. 한 60~70명 정도? 나머지 전문가들은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만 IPCC에서 월급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5차 보고서 2014년도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는 세 개의 아주 핵심 결과가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에서 인위적 영향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기후를 더 많이 교란시킬수록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불가역적인 영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 가서 배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그 기후변화 완화하는 쪽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나 아까 봐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사실 2100년까지 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2100년 넘어서 22세기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이 있다. 근데 문제는 IPCC는 정책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A 방안, B 방안, C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누가 그럼 이 각각의 방안들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정책 결정자들이 하게 되는데 정책 결정자들의 경우에는 각국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보면은 IPCC, 제가 이제 IPCC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나도 정말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암만 큰 소리를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암만 큰 소리를 얘기해서 이 방안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한테까지 목소리가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게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솔직히 요즘은 정치 얘기하느라고 뭐 뉴스를 봐도 정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얘기는 뭐 변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며칠 전에 29일 날인가 파리에서 프랑스의 최고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45.9도. 그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45.9도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유럽하고 여름철 날씨가 달라요. 기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 여름은 습해요. 습도가 굉장히 높죠. 적어도 60%, 70% 이 정도 되죠. 비 올 때는 80%가 넘고. 그런데 프랑스라든가 그런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견디기 쉬울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쪽 사람들은 그런 기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은 45.9도 뭐 쉽게 견뎌낼 수 있는데 에어컨 없고, 제가 예전에 그 2003년도가 또 굉장히 유명한 그 폭염 사태가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그때 한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선진국에서 7만 명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더운 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풍기조차 없었어요. 제가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업체가 에어컨을 좀 많이 팔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그쪽으로 갔네요. 아무튼 실제로 이런 그 폭염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기온이 133년 동안 1880년 이후에 0.85도씨가 상승을 했다. 갑자기 폭염 45.9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0.85도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뭐 1도도 안 변했는데 뭐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데, 또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도도 안 변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수면 상승은 20세기 이후에 19cm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750년은 산업혁명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온실가스 농도를 오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278 ppm에서 390.5 ppm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40%나 증가를 했네 라고 했는데 2011년 이후 2017년 6년 뒤에 다시 얼마가 증가했냐면 15 ppm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그래프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든가, 그다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하는 게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이제 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녹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 아까 얘기했던 폭염 같은 거, 또는 집중호우 같은 거, 태풍,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변화가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extreme event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extreme event에 발생하는 그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에서 2018년 최근 5년 동안의 그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5년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은 지구 기온이 아까 0.85도라고 했는데 지금 1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은 7개 지점 100년 동안을 표현한 것인데 5년씩 평균을 했어요. 5년씩 평균을 해서 45년 이전, 그 다음에 85년 이전, 그리고 86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 X축이 기온이고 강수량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41년부터 45년의 경우에는 온도는 12.8도였고 평균 기온이, 그 다음에 강수량이 1100mm가 안 됐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기온도 높아지고 있고 강수량도 많아지고 있다. 강수량이 언제 많아지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비가 언제 많이 오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강수량 변화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계절이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그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집중호우가 증가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더 자주 발생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년 동안의 온도가 1.8도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기온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 보면은 가장 많았을 때에는 50일이 넘었어요. 서울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50일이 넘었었어요. 우리 영하 10도 이하 내려가면 막 한파다 그러면서 막 춥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는 2달 내내 영하 10도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하 10도 이하의 날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한강 설교 미십니다. 거기서 썰매 타고 있죠. 지금 우리 가끔 얼음 얼면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강이 얼었다 하고 공식적으로 얼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1956년인데 그때 굉장히 한 40일 정도 영하 10도를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이 꽝꽝 얼어서 진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계체전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어요. 봄, 가을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좀 봄이 약간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 전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배출원이 많으니까 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달 지나서 보세요.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낮아졌을까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 나오면 이게 100년, 200년까지도 이제 남아있는데,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 30%는 바다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30%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이는 그 그래프에 보면은, 아래쪽을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다가 흡수하는 것이고, 초록색이 바로 저기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는 건데, 가끔은 이 광합성에서 흡수되는 것이 0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혹시 1997년 얘기를 했나요? 아까 그 센터장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난 때가 있어요. 그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다른 데서 흡수한 이런 양을 완전히 그 상쇄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우리가 그 흡수할 수 있지만 산불이 났을 경우 그 반대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갛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서 저렇게 농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휘발유 1리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2.3kg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비가 10km, 리터당 10km인 차를 1년에 10,000km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2.3톤이라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5,000km를 줄이면은 우리가 1톤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발전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아까도 봤지만 지금 405 ppm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30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값이다라고, 루시라고 제가 썼어요. highest CO2 concentration since 루시라고 했는데, 루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그 화석 있잖아요. 유인원 화석. 그 애칭이 루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긴 한데, 루시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가 그때 비틀즈 노래가 엄청 유행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영국팀인가? 아무튼 가서 그 화석을 발견을 하고서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 춤을 추고 놀았는데, 그때 유행했던 노래에 따라서 춤을 췄나 봐요. 그게 뭐 Lucy in the Sky Like Diamond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화석 이름이 루시가 됐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루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그 빙하에서 채취한 그런 CO2의 농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80만 년 동안의 농도입니다. 이것은 1958년 이후에 그 하와이에서 직접 관측한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계절별로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관측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에 0.8 ppm씩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년에 2.5 ppm씩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증가 속도가 지금 3배가 된 거잖아요. 3배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실 효과가 증가했는데, 온실가스는 온난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미세먼지, 에어로솔의 경우에는 냉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그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효과는 대강 2.3 와트 퍼 스퀘어 미터가 되는데 실제로 그 에너지 양이 원폭에 20만 배 정도가 되는 그런 에너지 양이다. 왜냐하면은 퍼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이니까 지구 전체 면적을 거기다 곱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그 온난화 효과가 그 온실가스와 에어로솔을 전부 합쳤을 때 온난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라고 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기후 모델들을 이용을 했는데, 맨 위에가 태양 에너지의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 두 번째가 화산 폭발에 의한 온도 변화, 세 번째가 엘니뇨와 같은 그런 내부 변동성에 의한 온도 변화이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인위적인 그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1년도 이후에 지구 온도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95%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기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박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확실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길래,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95% 이상이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기자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과학자한테 기자같이 얘기하게끔 만들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마음에서 믿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온난화가 명백하다,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한 것이었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지금 나눠진 그 자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RCP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고 해서 대표 농도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RCP 2.6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8.5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인데,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온실 효과의 크기, Radiative Forcing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3와트 퍼 스퀘어 미터였다라고 얘기하면 RCP 2.6의 경우에는 2.6 와트 퍼 스퀘어 미터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숫자를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 결과를 봤을 때 RCP 2.6일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서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1750년이나 1880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86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을 현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대비했을 때 미래 2021세기 말이 되면은 2.6일 경우에는 온도가 1도가 올라갈 걸로 보는 거고, 8.5일 경우에 3.7도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4배 정도 빨리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해수면도 역시 그 상승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바로 온난화가, 배출이 많을수록 온난화가 더 커진다. 그다음에 산성화나 해양 산성화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도가 한 5도 이상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이건 8.5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폭염을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폭염이 7월달, 8월달에 발생하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8.5,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에는
5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폭염이 발생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8월 달 같은 경우 20일 이상 폭염이 발생할 걸로 보는 거예요. 최고 기온이 아까 제가 프랑스에서 45.9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45.9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8.5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여름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름은 뭐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고 올해 벌써 폭염이 6월 달에 벌써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곡물 가격과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 선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거나 혁명이 일어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동안에 그 불만이 있었던 거를 배가 이제 그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아요. 경제 잘 돌아갈 때에는 불만이 있어도 대강 좀 참고 그래도 뭐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는데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곡물 가격이 빵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먹을 것 가지고 또 싸우게 되고 물하고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여기 그림에 보여주는 그래프에서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식량이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표현된 지역은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분쟁들이 점점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뭐 온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몇 % 올라간다 뭐 이런 거를 계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린랜드 다 녹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해수면 10m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를 보면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어디냐면 해수면의 높이가 10m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반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기후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기후 난민이 있지만 이런 그 해수 범람이라던가 또는 홍수 이런 것에 의해서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들을 뭐 물순환, 식량, 생태계, 생물적 멸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양에서의 변화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뭐 또는 아열대 전염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 문제예요. 이거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백열 전구를 사용했던 것을 LED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 전력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효율화 문제 또는 냉장고를 효율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를 심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흡수원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CCS라고 하는 그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소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뭐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탄소가 나가는 것들을 막고 또는 나갔더라도 이걸 흡수하는 그런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IPCC에서 1.5도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1.5도를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얼마요? 45%를 줄이고 그 다음에 2050년에 이산화탄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2030년이면 10년 남았어요. 근데 지금의 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1.5도 달성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1.5도는 넘을 것이다. 저는 2도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3도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극한 현상, 폭염이라든가 홍수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와 2도씨의 위험의 차이라던가, 근데 온실가스 배출 경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50% 그다음에 제로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 그럼 인간은 안전한가?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이 이제 저기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래닛터리 바운더리라고 하는 건데, 초록색은 안전한 그 플래닛터리, 우리 그 안전한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테두리. 노란색은 이제 걱정스러운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후변화는 걱정스러운 단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온도가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빨간색으로 갈 거로 봐요. 2도씨가 넘으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해양 산성화의 문제도 있고, 또는 그 생물종의 멸종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후변화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후변화 문제는 어떤 하나로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사회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한가라고 물어봤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그 특히나 2050년 이후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사실은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단히 높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 불평등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와 온실가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괴도국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기성세대와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기성세대가 저질러 놓은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 여러분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세대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생물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전 세계 동물 중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물종들은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 생물종 멸종도 막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말 불평등한 세 그룹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는 어디 다른 데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 이렇게 제시를 했고, 제가 발표를 표시한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중에 토크 하나 있었죠. 여러분한테 지금 토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냐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카피라이트이 저한테 있는 건데요.
1983년도에 찍은 거고 요거는 2006년도에 찍은 건데 5월의 마지막 날쯤 찍은 사진이에요. 정확하게 5월 31일 뭐 이런 그런 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찍은 사진인데 도저히 이것이 같은 그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채웠네요. 저희가 그 질문을 사전에 하나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이서준 씨가 맞죠? 아 죄송해요. 이서준 씨가 누구시지? 네, 이서준 씨가 질문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이외에 어떠한 변화나 정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긴 한데 저는 메인스트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물론 그 우리가 숲을 베어내서 이제 태양광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방음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음벽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는 아파트 보면 아파트 벽에서도 특히 뭐 남쪽을 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실제로 그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면적이 필요한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들은 숫자는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우리 뭐 0.85도 이런 거 잘 외우는데 그런 것도 잘 못 외워서 그러긴 한데 실제로 그런 면적 같은 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일단 팔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빌딩을 지었을 때 이 빌딩의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 가면은 에너지 제로 아파트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당연히 돈이 그만큼 투자가 됐죠. 왜냐하면 단열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령 그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가령 그 안에서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냉난방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는 실제로 별로 들어가는 게 없다. 그리고 그 벽면에다가 그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한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재생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부산,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김해 공항이 있는 데를 내리면서 보면 그 공장지대가 있어요. 근데 공장지대를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그 지붕이 이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저기다 태양광 설치하면 안 되나? 근데 최근에 들어서 거기 태양광 설치한 그 건물을 몇 개 봤어요. 그래서 와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뭐 숲을 베어내서 하는 이런 것 이외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내는 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좋은 생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